네,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SNS에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우 개명대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 장관 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아들 군 특혜 의혹 사태가 터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이런 침묵을 깨고 공식 사과문을 올린 배경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그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이런 아들의 문제로 이제 이렇게 논란이 돼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죠. 네. 또 하나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두 다 다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본인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직을 유지하겠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들인데 저는 그럼 그걸 왜 어제 했느냐. 그리고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야권의 굉장히 아주 강한 이 질의 공세가 펼쳐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빌미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원을 좀 촉구하는 내가 의지를 이렇게 다지고 난 지금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니 이런 과정 속에서 나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같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예, 저도 국회에 대한 메시지 같아요. 국민에 대한 메시지로는 좀 불충분해 보이고 국회 대정부 질문 중에 사실 본인 문제가 4일 연장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부정적인 여론 형성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국회에 대한 메시지를 낸 걸로 보이고 다만 그 특임검사 내지 특수수사본 정도의 메시지를 함께 냈으면 진정성이 좀 보였을 텐데 검찰 수사와 관련된 메시지를 안 냈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나 했더니 그 아들 서 씨가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받은 날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국회에 대한 어떤 뭐 정무적인 메시지만 낸 게 아니냐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송구하다라는 말은 하면서도 검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의혹을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은 좀 어떻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입장이 변화됐으면 가이드라인이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수사 과정 속에서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라 뭐 이렇게 기존의 입장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8, 9개월 그대로 유지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오늘자인가요? 어제 연합뉴스 보도도 보면 이렇게 카투사에 이 미복귀하는 그런 어떤 복무와 관련된 이 재판의 판결문들을 보면 허가가 된 경우에는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적법하다 뭐 이런 판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도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다고 해도 그것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법적인 하자로 접근되기가 쉽지 않을 공산이 크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또 하나는 외압이다. 뭐 예컨대 청탁이다. 이것도 사실상 증명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정서적인 어떤 국민정서법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느냐. 왜냐하면 초반에 뭐 소설 쓰시네 뭐 관여한 적 없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 사안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간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추미애 장관이 일종의 출구 전략을 짜긴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뭐 장관의 입장을 그냥 장관 스스로 결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국이 흘러가는 것이고 안에 거대한 전국 흐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여권 전체가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지금 이 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 추후에 거취와 관련된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정기국회를 하면서 예컨대 국방부 장관의 어떤 지금 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국방위의 뭐 국정감사까지 있어요. 계속해서 아마 이 이슈로 야당은 아마 뭐 정기국회 전체를 아마 이끌어 갈 텐데 이 전 자체가 뭐 이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아마 큰 변화의 어떤 고민들이 여권 내부에서 좀 나올 그런 공산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검찰 개혁 과제는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어제. 이러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사퇴 압박은 일축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저는 이제 정치권의 반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메시지보다는 사실 검찰 내부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지금 검찰 내부가 크게 반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시행령이 입법 예고 끝났든지 끝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추미애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범위를 넓혀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사퇴를 원치 않는 게 아니냐라는 아마 추측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메시지가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그러나 그것은 법률적인 측면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견해에 따라서는 위법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견해에 따라서는 뭐 관련법상 육군 규정도 있는 거거든요. 국방부에서 이것을 적법하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 국방부 훈련사항하고 육군 규정하고 좀 더 달라요. 육군 규정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육군에서 발표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적법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당정 협의를 거친 이후에 그런 국방부 발표한 것도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법률적인 측면은 검찰이 해결하고 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평의 문제는 추 장관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어미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국 장관 때 그 압수수색 때 뭐 인륜의 문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전화통화한 것이. 본인 입장에서 인륜의 문제지만 국가 기강 문제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 똑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식 군에 보낸 부모들은 다 어미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공직자로서 할 말은 아니고 그래도 보태서 본인이 일으켰던 여러 가지 언행들이 있어서 이 언행들이 어떠한 국민적 상처를 줬는지에 대한 정치적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아쉽죠. 그 앞서서 그 당 차원에서의 어떤 고심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낙연 대표가 관련된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추미애 장관이 올린 그 글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충정을 말씀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또 대정부 질문 관련된 이야기 뭐 추후에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만 당 차원에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의 이런 워딩은 원론적인 것이다. 여기서 흔들림 없이 지금 수사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지금 어제 어떤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다 전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거라고 보진 않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해도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얘기들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마구 분출되고 있지만 사실은 뭐 모든 팩트를 갖고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만 하는 기관이 검찰인 것이고 검찰이 사실상 지금 이걸 8개월, 9개월 늦춘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시키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상 뭐 여당도 그렇고 검찰 수사를 조속히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그래야만 사실상 이 문제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직 사병 실명 공개에서 논란이 됐었던 황희 의원의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과를 했었는데 자신이 먼저 공개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과 내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과는 그날 당일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공개거든요. 우리가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지금 막고 있는 부분인데 국회의원이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황희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효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왔잖아요. 오히려 더 비난의 화살이 커지고 이 부분이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부정적으로 가는 효과만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그 전제에는 이렇게 당직 사병이 제보된 것이 일파만파 문제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규명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라든가 뭐 나중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스스로가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범법자다 뭐 이런 형태의 용어를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황희 의원 사과를 하긴 했는데 통합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공익신고법 보호법이 위반된 것이다.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권익위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게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도 있던데. 그러니까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감독기관에 해당 그 공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돼요. 그럼 그 감독기관은 국회도 포함된다고 해석 여지가 있고요. 그렇다면 권익위원회 해설과 달리 이것은 포함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국회가 감독기관인데 그 감독기관에 직접 국방위원회의 간사예요. 황희 의원께서는 여당 간사지만 그러니까 피감독기관의 일을 간사가 나서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피감독기관을 감독해야 될 기관의 여당 간사지만 어쨌든 간사분이 나서서 그 공익제보를 한 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 TV 뭐 매체에 미리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토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가 내 실명 밝혀도 됩니다라고 해당 그 매체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면 밝힐 수 있거든요. 근데 황희 의원한테 동의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저 위법한 겁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위법의 문제도 있지만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는 사실은 불공정의 문제예요. 특혜 문제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특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현재 국회의원 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정부기관이 모두 나서서 언급을 하고 괜찮다고 감독기관의 여당 간사가 나서서 이렇게 옹호하고 이런 특혜성, 이런 해명은 특혜다. 예. 특혜죠. 일반 국민들은 받을 수 없는 특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관련자들이 해명하는 건 다 옳아요. 있을 수 있는 절차예요. 그런데 여당이 나서고 국회의원이 나서고 정부기관이 나서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오히려 추 장관한테 나중에 더 큰 문제 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정부 질문 오늘부터 나흘 동안 또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날인 정치 분야 역시 추미애 장관이 출석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뭐 진상 규명해야 한다라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는데 여당 역시나 적극 엄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아까 좀 국회 취재기자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여당의 태도는 좀 어때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여당의 지금 기조가 오늘 아침에 설정된 느낌, 제 느낌은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지금 상황이 야당 주도로 가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이렇게 확대 재생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제일 먼저 나오는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발언자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발언들이 센 분들을 앞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야당의 어떤 이 공세를 조기에 차단해서 오늘의 어떤 이번에 며칠 동안 전개될 수 있는 대정부 질문의 어떤 기를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부위원장께는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16일이랑 18일 서울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청문회들 역시도 추미애 청문회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인사청문회에 좀 본질이 좀 많이 흐려지는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이 전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상당 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하고 합참의장 후보자거든요. 그러니까 합참의장 후보자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군령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각종 훈령도 제정하는 이유가 지키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과연 지켜졌는지 문제, 그러니까 특혜성 여부를 떠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질책성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게 되면 시행규칙에 있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야당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은 배경은 뭐 어떤 부탁을 받았다 이런 취지가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고요. 감독기관으로서. 그렇고 또 15일 날은 국방장관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도 아마 그런 질문들이 또 나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추 장관께서 14, 17일 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일 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분명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특임검사 아니면 특수본을 설치하든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받지 않도록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셔야죠.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다라는 설명 이외에 구체적인 또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뜬금없이 국방정책보좌관이 그런 부탁을 문의를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굳이 국방부에 민원을 본인이든 본인 가족이든 제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본인 입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지. 당정이 나서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것 또한 특혜다. 이런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질의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4차 추경안 심사도 진행됩니다. 앞서 취재 기자를 통해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전 국민 통신비 지급 2만 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함께 좀 보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잘 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58.2%,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37.8%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국민 통신비 지급.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돈을 받는 입장에서 국민의 거의 60%, 58.2%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예상 바뀌죠. 받는 사람이 이건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정책 지향적이라는 생각을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선별적이다는 것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는 그 지원금의 성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약간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받아서 우리가 소비를 좀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번에는 방역 기준이 확 이제 강화가 되면서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자들이 막 속출하잖아요. 이분들을 선별적으로 좀 두텁게 지원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거의 보편적인 이 지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 방향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것이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걱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라는 거 이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거 다 혈세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지금 여당과 정부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예결 위해서 또 야당과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겠다라고 아직 여지는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편성권은 당연히 이제 정부가 갖고 있지만 심의 의결은 결과적으로 이제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이낙연 대표가 또 취임하고 또 협치 얘기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협치의 상징적인 어떤 그 상징성에 부각을 시키면서 이 부분의 어떤 야권의 요구들을 좀 수용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견제하기 어렵다. 뭐 저는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안이 등장을 했던 게 지난번에 여당 지도부 취임 이후에 대통령과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제안을 하면서 이 내용이 좀 추진이 그렇죠. 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좀 처리를 하기에는 여당 지도부 내에서의 좀 그런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근데 저는 어떤가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그런 성격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불편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협치를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오히려 이런 거를 받아서 유연성을 보여주고 협치를 하나의 계기로 협치의 계기로 삼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저는 아마 이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깎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지급은 다 하는데 금액을 그렇죠. 깎는다.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역할을 주는 것보다는 야당의 탓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절차상 보면 대통령께서 이것은 선별적, 그러니까 맞춤형의 피해자 지원이라고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셨죠. 어떤 재정적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꿨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뭐 그 상품권 비슷한 걸 사게 되면 2만 원, 그러니까 10%를 먼저 주고 20%를 소진하게 되면 15%더 주게 됩니다. 5만 원까지 주게 되죠. 이 안이 나오고 나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보통 야당이 보편적 지급을 지급하면 절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야당은 이미 이번에 선별적 지급에 대한 의사가 여당과 같았어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 대권 주자들 사이에 어떤 이견을 조정하거나 또는 누구 편을 들어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된 시각이 있는 마당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 목표 및 절차가 다 문제가 있다. 이게 재정 적자, 그러니까 재정 국채를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는 거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거라서 예. 저는 이것을 주호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예방 접종에 독감 예방 접종에 돌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1,000만 인분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매입해서 예방 접종에 제공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도 변경될 가능성도 그럼 여지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이 이 2만 원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견지할 특별한 명분이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거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소비 진작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없고요. 그다음 피해자 지원이라는 이게 정액제가 상당히 많아서 피해자 지원이라는 그 부분도 없고 또 하나는 통신사에 대한 사실 요즘에 문자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지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부는 SNS로 바꾸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문자 굳이 문자로 하지 말고 SNS로 바꿔서 국민들이 요즘에 다 SNS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통신비를 나라에서 나가는 통신비를 줄이자 이런 주장도 있는 마당에 통신사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기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여당의 정책을 계속 견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충분히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내용 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리얼미터 자료인데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긍정보다 앞서고 있는 이 상황인데 정당 지지율을 봐도 민주당이 4%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이 1%포인트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0.7%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요인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8.15 집회 뭐 이런 것들의 책임이 소재가 사실 야권에 많이 이제 부과가 되면서 지지율에 이 유리한 입장을 사실 여권이 차지를 했었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격차가 굉장히 좁아지고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더 올라간 거는 저는 전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진 영역이 20대. 그러니까 군대랑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고 가야만 하거나 갔다 온 그런 분들. 그리고 50대. 50대는 뭐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분들이나 이렇게 보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학생. 5.7% 지금 떨어졌다고. 거기다가 견고하게 사실은 이 지지율을 굉장히 높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시키는 힘으로 작용했던 주부들이 네. 이번에 좀 떨어졌어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자식들을 이렇게 보낸 군대에 보낸 이 연동선상에서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지금의
조금 이 하락 추세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 사건이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요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정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지지율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거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정리.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가 뭐 판단 기준 없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빨리 수사를 종료를 해야 돼요. 이거 뭐 그렇게 복잡한 수사가 아니거든요. 빨리 해서 어떠한 결과를 냈고 그것에 국민이 동의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됩니다. 예컨대 뭐 사퇴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유임을 시킨다거나 그 이후의 것들이 빠르게 전개되지 않으면 이 논란이 계속되는 한은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다고 보세요? 저는 지지율이 반등한 이유는 사실 당정이 잘해서가 아니고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 사실은 함수 관계가 생겼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좀 안 좋아지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진정이 되면 낮아졌는데 이 사실은 두 개 간의 어떤 함수 관계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실 내려가는 거였죠. 대통령께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여당이 이런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쭉 내려가는 건데 이제 코로나 광화문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올라갔던 거라고 보여져서 거기에 초점을 둬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 무관하게 공정 문제, 이상직 의원 문제도 불거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과정을 국민들이 볼 겁니다. 그래서 예. 당정은 이걸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도 차별화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명확한 차별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분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통해서 당을 이끌어야지만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향 국면을 벗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뭐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결과 이전에 정치적인 또는 이 공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지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믿겠습니까? 지금 추 장관께서 인사권을 행사한 그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고 특위검사 특수본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는 야당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가 간혹 무혐의라 하더라도 그 무혐의에 대한 국민적 어떤 신뢰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관옥 개명대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